넷플릭스가 사용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톱 클래스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그리고 컨텐츠 재생 시에 소비자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리고 가변 비트레이트 인코딩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올라온 10개 내지 20개의 영화 리스트에서 자기가 시청할 영화를 결정하지 못하면은 1분에서 1분 30초 후에 흥미를 잃고 결국 그 사이트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웹사이트 상의 10개, 20개 영화를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넷플릭스는 2000년에 컨텐츠 추천 시스템인 시네매치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시네매치는 사용자의 비디오 대여 기록과 시청했던 영화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이 좋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강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넷플릭스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어 계약 해지 등의 그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기 영화의 추천뿐만 아니라 옛날 고전 영화나 또 비인기 비디오 중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을 만한 영화를 추천해서 이익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네매치의 추천 알고리즘은 매우 정확해서 넷플릭스 고객의 80% 정도가 시네매치의 추천 콘텐츠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007년 DVD 대여 서비스에서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추천 서비스가 더욱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순간 해당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전체 화면이 구성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컨텐츠 시청 히스토리에 더해서 스트리밍 재생에 관한 고객의 선택과 행동 데이터도 수집해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하루 또는 일주일 중 언제 시청했고 어디에서 시청을 했는지, 또 시청한 시간의 날씨는 어떠했는지, 한 번에 몇 편의 에피소드를 몰아보게 했는지, 또 어느 장면에서 중단해서 되돌려 보기를 했는지, 혹은 앞으로 갔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추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컨텐츠의 태깅 작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장르와 취향 그룹이라는 것을 도출합니다. 넷플릭스가 수행하는 컨텐츠 태깅 작업은 컨텐츠를 감상하고 분석한 뒤에 장르, 주제, 분위기, 스토리라인 등 컨텐츠 제작 시에 의도했던 주요 특성을 추출해내는, 말하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태그의 예를 들어서 로맨틱 컨텐츠를 나타내기 위한 태그에는 비극적인 사랑, 짝사랑, 금지된 사랑, 결혼, 이혼, 데이트, 부정행위, 부패, 첫사랑, 에로틱한 만남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낭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 태그 유형은 10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 컨텐츠 태깅 작업은 노력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노동 집약적 작업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비디오 컨텐츠 추천에서 넷플릭스가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태그 유형들은 2014년까지 비디오 콘텐츠를 7만 6천 개의 마이크로 장르를 정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시청 히스토리와 행동 데이터를 결합하고 기계 학습을 적용해서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취향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사용자들을 묶어서 취향 그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만든 그런 그룹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2,000개가 넘는 취향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우수한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은 사용자 취향에 맞는 영화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알고리즘뿐 아니라 컨텐츠 태그, 마이크로 장르, 또 취향 그룹에 복합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사용자가 처음 넷플릭스에 가입하면 신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 3편을 고르도록 안내됩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입력된 3개의 그 컨텐츠에 붙은 태그를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찾아줍니다. 이후에 사용자가 컨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면 할수록 넷플릭스는 더 많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추천 방법은 협업 필터링입니다. 협업 필터링의 기본 개념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 분야나 취향도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은 것끼리 통한다 이런 유유상종의 개념과 같기도 합니다. 예측을 위해서 어느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얼마만큼 선호한다라는 이런 평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보통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서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그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유사 그룹을 찾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사함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그리고 아이템 기반 필터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타깃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하고자 한다면 그 타깃 사용자와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입니다. 반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유사한 고객이 아니라 유사한 아이템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를 구입한 사용자가 맥주를 구입한 경우가 많으면 아기 기저귀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맥주를 추천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잘 작동하므로 많은 추천 시스템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결과가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자나 아이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와 맥주가 아기용품인지 또 식품인지 또 서로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등의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두 제품을 같이 구매한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협업 필터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천을 구현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혹은 아이템 사이의 연관성 파악이 분석 대상이지만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 자체의 정보를 분석해서 타겟 사용자가 과거에 좋아했던 아이템들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음악 사이트인 판도라 라디오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의해서 음악 추천을 합니다. 즉 타겟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악 콘텐츠를 분석해서 그에게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판도라 라디오는 많은 음악에서 장르, 멜로디, 화음,
뭐 리듬, 음색, 작곡, 뭐 가사의 특성 이런 포괄적인 그 약 450개의 음악적 특성을 분석해서 음악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타겟 사용자로부터는 좋아요를 받은 음악의 특색을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파일과 사용자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음악을 제공하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회원이 아직 시청하지 않은 영화에 대해 회원이 생각하는 평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추천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3년간 수행했던 넷플릭스 프라이즈 컨테스트였습니다. 기존 시네매치 알고리즘을 10% 이상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첫 번째 사람 혹은 그 팀에게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수여하는 획기적인 대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것은 넷플릭스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혁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 컨테스트에서는 보통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일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큰 규모의 실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컨테스트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통계,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기회에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컨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에 컨테스트가 시작한 후에 1년 이내에 전 세계 161개 국가에서 2만 7천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년 후 넷플릭스 프라이즈 컨테스트의 우승팀은 시네매치 대비해서 10%를 넘는 10.06% 개선율을 얻어서 100만 불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협업과 공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추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 우승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팀들이 채택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수많은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중간 결과를 만든 후에 이들을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예측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하이브리드 혹은 앙상블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 8월 넷플릭스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3일 동안 DVD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넷플릭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대형 사고였죠. 이 문제로 인해서 넷플릭스는 데이터 저장 장치와 컴퓨터 자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넷플릭스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비디오 콘텐츠와 수천만 명의 고객이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넷플릭스는 두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제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자체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저장 장치를 증설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몇 분 안에 수천 대의 가상 서버와 페타바이트 규모의 저장 공간을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두 옵션 중에 당연히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선택했습니다. 2008년 넷플릭스는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 클라우드인 AWS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첫째, 2008년 당시 아마존 AWS는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는 아주 신생 서비스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성 측면에서 AWS를 신뢰하기는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AWS를 선택한 것은 매우 과감한 조치였죠. 그리고 둘째로 OTT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은 넷플릭스의 주 경쟁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자기들 비디오 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 자료를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의 클라우드에 우리 자료를 과연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넷플릭스의 모든 데이터를 옮기는 방대한 작업은 7년간의 작업 끝에 2016년 초에 완결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글로벌 190개국에서 스트리밍 비디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넷플릭스가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급속한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한참 동안 로딩 중이라는 문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청 도중에 화면이 정지되면서 이렇게 서클이 빙빙 도는 리버퍼링 현상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넷플릭스는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을까요? 고객에게 양질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고객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미리 전송해서 저장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전송해 스트리밍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로서는 이러한 기능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것이 넷플릭스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확보에 많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트래픽이 대략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영화와 같은 대용량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소위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명절에 귀성 차량이 많아지면 고속도로가 막히는 현상과 유사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컨텐츠 로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청 중에 영상이 자주 끊기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CDN이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에게 컨텐츠 제공자 혹은 컨텐츠 중앙 보관소의 컨텐츠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컨텐츠를 사용자 근처에 위치한 로컬 저장소에 미리 갖다 놓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CDN의 속성 중 하나는 데이터 캐싱입니다. 데이터 캐싱은 향후 어느 시점에 특정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하는 CDN 캐싱은 자주 요청되는 컨텐츠를 캐싱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내일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미리 캐싱해 두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넷플릭스는 CDN으로 자체 제작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 우리가 OCA라고 얘기하는데 라는 그런 캐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예전에는
제3자 CDN 솔루션에 의존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확산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2011년경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자체 전용 CDN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CDN이 필요한데 고가의 외부 CDN 서비스 대신에 넷플릭스 자체 CDN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양질의 비디오 시청 경험을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체 CDN 시스템 보유가 절실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고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비디오를 좋아하고 언제 콘텐츠를 즐겨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CDN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2년에 자체 CDN 캐시 서버인 OCA,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죠. 그 전 세계 ISP와 협상해서 그들의 ISP 네트워크 내부에 OCA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의 트래픽 중 약 90%는 가입자들이 ISP에 있는 OCA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사용자가 시청하기 원하는 비디오 콘텐츠가 빠르게 전달되어서 로딩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네트워크 병목 현상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변 비트레이트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플레이어가 비디오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곧 재생이 시작됩니다. 비디오의 다운로드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빠르면 디바이스 버퍼가 줄지 않으니까 사용자는 중단 없이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다운로드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느려서 버퍼에 재생할 컨텐츠가 없게 되면 비디오 컨텐츠가 다운로드되어 디바이스 버퍼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재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리버퍼링이 발생합니다. 화면 품질은 비디오 파일의 비트레이트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보다 선명한 화면이 제공됩니다. 리버퍼링률과 비트레이트 사이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를 너무 높게 하면 우리가 보는 화질은 좋지만 디바이스 버퍼의 데이터가 빨리 소진되므로 재생이 일시 중지되어서 리버퍼링 상태가 됩니다.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은 전송 속도 등을 고려하여 대역폭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화질 컨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품질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멀티 비트레이트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본 비디오 소스 파일을 디바이스 플레이어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의 종류만큼 많은 파일로 미리 인코딩해 놓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붐빌 때에도 재생이 중단되는 현상을 피하고 또 사용자들이 계속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을 디바이스 플레이어에 제공합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네트워크 속도에 최적화된 여러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미디어 플레이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측정하고 비디오 파일들의 속성을 참조해서 가장 최적의 비디오 품질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죠.
보통 오픈 공간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양호하기 때문에 비디오가 문제없이 스트리밍 됩니다. 그런데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네트워크 연결이 나빠지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변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을 하는 태블릿의 그 넷플릭스 플레이어는 데이터가 느리게 들어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리와프링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 사이즈가 작은 비디오 파일에 의한 스트리밍을 전환해서 끊김없이 재생을 합니다.